형수가 제사 술독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삿날 밤 맏며느리 옥부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은 남편 제사상이 아직 차려진 채였고 술독에서는 소금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소금을 부은 이유는 미쳐서도 제사를 망치려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기와집 30칸의 논밭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 대감집이라 하면 저절로 허리를 굽혔지요. 그 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하루는 새벽 달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연기가 눈을 찌르고 제가 저고리에 내려앉아도 옥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시아버지 상을 먼저 차린 다음 시동생 내외상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야 자신은 부엌 한 귀퉁이에서 식은 밥 한 술을 떴지요. 세상에 그 고운 얼굴의 검버짐이 내려앉은 것은 그렇게 10년이 쌓인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의 저고리는 해마다 색이 바랬고 치마는 무릎 부분이 닳아 얇아졌건만 머리에 꽂힌 은비녀만은 언제나 반짝였지요. 빨래를 하다가도 장독대 뚜껑을 열다가도 옥분은 가끔 그 비녀를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잠든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형수, 오늘도 부지런하시구려.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동생 박성진이었지요. 새 비단 두루마기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모습이 이른 아침부터 어딘가 바쁜 기색이었습니다. 예, 서방님.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고 또박또박한 대답이었지요.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채 문서함을 정리하신다 하셨소. 형수는 안채 쪽 일에만 신경 쓰시구려. 그 말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은 공손했지만 안쪽은 단단히 빗장을 건 듯한 말이었지요. 옥분은 고개를 든 채 잠시 박성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장독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장독대 한쪽 구석, 커다란 항아리 뒤에 반쯤 숨겨진 작은 소금 단지였습니다. 옥분은 멈추었습니다. 손이 그 단지 위에 잠깐 얹혔다가 다시 천천히 거두어졌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살 늦가을이었습니다. 콜레 날 새벽,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지요. 옥분아, 박씨 가문은 넉넉하고 너 그런 집안이라 한다. 자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런대로 살만했지요. 남편 박성원은 과묵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이 힘든 내색을 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고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를 할 때면 슬며시 옥분의 손을 쥐어 주었지요.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요. 남편이 어느 날 밤 옥분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칭찬인지 아니면 미리 건네는 어떤 부탁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였습니다. 박성원이 갑자기 몸져 누운 것은 혼례를 치른 지 4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더위를 먹은 것이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옥분이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새 옆을 지켜도 남편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옥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늘어진 손가락이었지만 힘은 단단했지요. 옥분, 내 말 잘 들어야 하오.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꽉 다물었지요. 제삿날이 오거든
술독에 소금을 넣으시오. 한 줌이면 충분하오. 옥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금을요? 그렇소. 반드시 직접 넣으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서방님, 왜 그런 아버지가 무릎을 꿇을 것이오. 그때 당신은 뒷견 장독대로 가시오. 제일 큰 항아리 밑바닥에 손을 넣으면 무언가 나올 것이오. 서방님, 그게 무슨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날 밤 박성원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은 채로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을 가슴속에 새겼지요. 소금, 술도, 뒷곁 항아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아껴가며 전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은 남편이 죽고 3년 뒤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은 시동생 저 강씨가 되었지요. 강씨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즐겨 입는 여인으로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빨랐습니다. 형님, 이 반찬은 왜 이리 짜요? 예, 동서. 다음에는 덜 넣겠습니다. 형님, 마당 쓸기는 형님 일 아닌가요? 예, 동서. 지금 하겠습니다. 형님, 아버님 약은 형님이 다려야지요. 예, 동서. 강씨의 입에서 형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떠넘기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마당에 물이 고였는데 치워야 하지 않아요? 예, 동서. 형님, 큰 항아리 뚜껑이 느슨하던데 손보셨어요? 예, 동서. 형님은 어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대답이 두 글자가 전부예요? 옥부는 그때마다 예, 동서 한마디로 대꾸하고는 그 일을 했지요. 박성진은 그런 아내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즐기는 것 같기도 했지요. 형수가 고개를 숙일수록 박성진의 어깨는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 박진택만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 보이려 했습니다. 옥분이 구박받는 자리에서 박진택은 대개 침묵했지요. 나무라지도 않았지만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옥분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진택은 사당에 들어갈 때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지요. 한 발짝 들여놓기 전에 꼭 한 번 멈추고 숨을 고르는 듯한 습관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데 올가을 들어 박성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채 출입이 잦아졌고 밤이면 문서암 뒤적이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지요. 강씨가 어느 날 옥분에게 속삭였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낯으로 비밀을 흘리듯이 형님은 모르시죠? 바깥 양반이 요즘 가문 문서를 정리하신대요. 땅이며 집이며 다 제대로 해두어야 한다고. 옥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옥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문서, 땅, 집, 남편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뒷격, 장독대, 제일 큰 항아리 밑바닥, 그때였습니다. 올해 제삿날이 닷새 뒤라는 것을 옥부는 생각했지요. 제삿날 전날 밤 옥부는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지요. 옥부는 천천히 머리에서 은비녀를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혼례 날 남편이 직접 꽂아주던 그 비녀였지요. 10년이 지났어도 은빛이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틈틈이 닦아온 까닭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다 써버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삿날이었지요. 옥부는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이 쉴 새가 없었지요. 강 씨가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지만 옥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오늘만큼은 티를 내지 않아야 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진택이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사당 앞에 섰습니다. 박성진도 그 옆에 섰지요. 옥부는 마당 한쪽에서 제사 준비 마무리를 하며 사당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박진택이 사당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언제나처럼이었지요. 숨을 한 번 고르고 그러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제관들이 절을 올렸지요. 술잔이 채워지고 비워졌습니다. 옥부는 부엌과 사당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당 안에 잠깐 아무도 없는 순간이 찾아왔지요. 박진택은 잠시 마당으로 나왔고 박성진은 강 씨와 바깥채에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소금 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손에 들었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지요.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독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옥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손가락은 소금 단지를 기울였습니다. 하얀 소금이 술 위로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한 줌이었습니다. 형수, 거기서 무엇을 하시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박성진이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소금 단지를 손에 든 채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성진을 바라보았지요. 예, 서방님, 제가 술독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박성진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강 씨가 달려왔고 마당에 있던 박진택도 사당 쪽으로 걸어왔지요. 형수가 제사 술독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성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그 소리를 들었지요. 박진택이 사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라앉는 소금이 보였지요. 박진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맏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소금을 넣었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이것이 감히, 강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성진이 팔짱을 끼고 앞으로 한 걸음 나왔지요. 아버지, 이건 제사 모독입니다. 맏며느리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아니, 관아에 고발을 해야 마땅하지요. 박진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지요. 아들의 말에 즉각 고개를 끄덕이던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진택의 눈이 술독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소금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옥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 남편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 밤 저에게 이리 하라 이르셨습니다. 술독에 소금을 넣으면 아버님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지요. 박진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 밑 그늘이 더 깊어졌지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서방님은 돌아가시던 밤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열해를 버텨온 무게였지요. 박성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죽은 형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소. 지금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증거는 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시면 그때 꺼내겠습니다. 박진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당 안에 침묵이 깔렸지요. 향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박성진이 보다 못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여자가 제사를 망쳤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지요. 박진택의 눈이 술독에서 천천히 옥분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지요. 분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화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맏며느리, 성원이가 정말 그런 말을 남겼느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
아버님, 서방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원이가 박진택이 중얼거리다가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가 박진택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아버지, 박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죽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여자가 아버지를 농락하려는 것입니다. 박진택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사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진택은 사랑채 쪽으로 가버렸지요. 박성진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강씨가 옥분에게 눈을 흘겼지요. 옥분은 그 자리에 서서 사당 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사랑채에서 박진택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을 켜둔 채 문서함 앞에 앉아 있었지요. 함 안에는 각종 토지 문서와 가문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택의 손은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앉아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로 있었지요. 소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의 기일이기도 했던 그날 밤이었지요. 박진택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성이었지요. 형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는 아주 좋았지요. 형이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가문의 재산과 문서는 모두 장남인 형 진성에게 넘어갔지요. 박진택에게는 논 2마지기와 초가 한 채만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긍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졌지요. 형의 기와집을 드나들 때마다, 형수가 내어주는 차 한 잔을 받을 때마다 박진택의 가슴 한쪽에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형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로 밤낮으로 약을 다렸지요. 박진택은 병문안을 드나들었습니다. 형의 약을 직접 다려 가져오기도 했지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형은 한 달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병세로 보아 좀 더 버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요. 슬픔이 먼저였으니까요. 형이 죽고 나서 박진택은 움직였습니다. 형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기댈 곳이 없었지요. 박진택은 형수를 내보냈습니다. 재산도 아이도 두고 나가라 했지요. 형수는 울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박진택이 양자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박성원이었습니다. 박진택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지요. 어린 성원이 울며 형수를 따라가려 했던 것도, 박진택이 억지로 아이를 떼어놓았던 것도, 성원이는 자라면서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어느 날 성원이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박진택이 오래된 문서를 꺼내보는 것을 성원이 목격했지요. 거기에는 박진택의 형 박진성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원은 그날 이후 박진택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둘이 마주쳤을 때 성원이 낮게 말했지요. 아버지, 그 문서는 누구 것입니까? 박진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원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박진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알았다는 것을, 그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금이었습니다. 말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그 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성원은 박진택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구박하지도 않았고 고발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박진택은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따지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었지요. 용서를 빌 기회라도 생겼을 테니까요. 그런데 성원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지요. 갑자기였습니다. 여름 더위를 탄다 했는데 한 달 만에 가버렸습니다. 그때도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박진택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진이 형 옆에서 정성껏 간호했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30년 전에 그 느낌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왜인지 박진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진이 일찍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안채 마당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형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소. 옥분은 빨래를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박성진을 보았지요. 말씀하십시오, 서방님. 지금이라도 어제 일을 잘못했다 하면 없던 일로 해드릴 수 있소. 아버지도 넘어가실 것이오. 형수도 편하고 이 집도 조용해지지 않겠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방님. 형수,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이오. 내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으면 형수는 옥에 갇힐 수도 있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옥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형수가 그 증거라는 것을 믿지 않소. 죽은 형이 남겼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형수. 박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이미 몸을 돌린 뒤였지요. 박성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뒷곁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가 다시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은 마을 어귀에서 홀로 걸어오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분으로 박씨 가문이 이 자리의 터를 잡기 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는 분이었지요. 옥분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노파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괜찮다고 하는 사람치고 진짜 괜찮은 사람 없더라. 그런데 있잖아. 노파가 낮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힘이야.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도 싸움이란다. 옥분아. 옥분은 노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가가 눈물샘을 건드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분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뒷경 장독대가 보였지요. 제일 큰 항아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무릎을 꿇기 전에 꺼내서는 안 되었지요. 옥분은 시선을 거두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뒷곁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지요. 옥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슬며시 부엌 뒷문 쪽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지요. 박성진이었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을 걷어 올리고 장독대 사이를 헤집고 있었지요.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그러다가 제일 큰 항아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진이 제일 큰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뒷문을 열고 나갔지요. 서방님,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박성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박성진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가 금방 태연한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아, 형수. 된장 냄새가 이상한 것 같아서 살펴보고 있었소. 된장 항아리는 저쪽입니다. 옥분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눈은 박성진에게서 떼지 않았지요. 그렇구려. 내가 잘못 봤나 보. 박성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옥분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일 큰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뚜껑을 열어보니 안은 멀쩡했습니다. 옥분은 손을 집어넣어 항아리 밑바닥을 훑었지요. 기름천에 쌓인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이지요. 옥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가슴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차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성진은 그 사이 관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박씨 가문 맏며느리가 제사를 망쳤다더라. 미친 짓을 했다더라. 강씨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옥분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었지요. 옥분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이웃집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사 술독에 소금을 넣었다지 뭐야. 세상에 제정신이야? 그렇게 관아에 고발이 들어갔다던데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지요.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지만 옥분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진택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을 기다린 것처럼 보였지요. 맏며느리 옥분이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성진이가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다. 사흘 안에 관아에 출두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옥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버님. 그러나 서방님이 남긴 것을 지키는 일이니 해야 합니다. 박진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섞여 있었지요. 옥분은 그것이 죄책감인지 안타까움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성원이가 정말로 그런 말을 남겼느냐? 예,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뭐라 하더냐? 술독에 소금을 넣으면 아버님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곁 항아리에 손을 넣으라 하셨지요. 박진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박진택이 말을 끊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아버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압니다. 박진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박진택은 얼른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0이 넘은 어깨였지요. 넓었지만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관아 출두 날이 밝았습니다. 옥분은 새벽부터 몸을 단정히 했습니다. 색바랜 저고리였지만 깨끗이 빨아 입었지요.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당에 나오니 박성진 부부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새 두루마기를 차려입었고 강 씨는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지요. 형수, 오늘 할 말이 있으면 관아에서 하시오. 원님이 판단하실 것이오.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관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옥분은 걸었지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진이 앞으로 나서서 고발 내용을 설명했지요. 이 여인이 제삿날 밤 제사 술독에 소금을 넣어 제사를 모독하였습니다.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원님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제삿날 술독에 소금을 넣다니 정신이 온전한 것이냐? 예, 원님, 온전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언을 따른 것입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에 제삿날 술독에 소금을 넣으라 하였습니다. 박성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 들으셨습니까? 죽은 자의 유언이라니.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앞에서 꺼내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직접 들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원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흘을 줄 것이다. 사흘 안에 시아버지를 데려와 증거를 내어놓아라. 그때까지 이 사건은 보류다.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 그것은 사흘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진이 옥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형수, 사흘이 지나도 증거를 못 내면 끝이요. 각오하시오.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 그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오. 죽은 형이 뭘 숨겨두었을 리 없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옥분은 항아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항아리를 알고 있는 것인지 옥분은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두고 보시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부는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안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흘이었지요. 그 사흘 안에 박진택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유언이 완성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진택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재산을 빼앗고 형수를 내쫓고 양자로 들인 아이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어도 침묵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겠느냐고 옥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확신했겠지요. 술독에 소금을 넣으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남편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빗나간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옥부는 은비녀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은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서방님, 저를 믿으십시오. 저도 서방님을 믿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성진이 사랑채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버지, 저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아 출두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거라. 아버지, 그 항아리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시 확인해 보려 했는데 형수가 막아서. 그만해. 박진택의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낮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박성진이 사랑채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였지요. 옥부는 부엌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피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으며 생각했지요. 박성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빼앗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뒷곁으로 나갔지요. 제일 큰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었지요. 기름천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냈습니다. 기름천 안에는 작고 단단하게 말린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저고리 안쪽에 깊이 넣었지요. 그러고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면 꺼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진이 먼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금 지켜야 했지요. 꺼낸 것은 맞지만 펼치는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박진택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옥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택이 눈을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남긴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기 전에 아버님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서 아버님이 결정하십시오. 박진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알겠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옥분에게는 충분했지요.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밤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감나무 잎이 떨어졌지요.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뒷곁 쪽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옥부는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항아리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둘, 셋.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고리 안쪽을 손으로 확인했지요. 문서 묶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긴장되었지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뒷곁에서 누군가가 제일 큰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안을 뒤지고 있었지요. 항아리 안에 손을 집어넣고 밑바닥까지 훑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뒷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것이 거기 없습니다. 서방님. 박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쳤지요.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창백했지요. 형수, 이건 무엇을 찾으시는지 저는 압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찾는 것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내일 아버님 앞에서 꺼낼 것입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서방님이 형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서방님도 아실 것입니다. 내일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아버님께 말씀드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박성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요? 아닙니다. 서방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성진은 잠시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마당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옥분은 달빛 아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저고리 안쪽의 문서 묶음이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내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옥부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박진택이 의관을 갖추고 앉아 있었지요.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고리 안에서 기름천에 쌓인 문서 묶음을 꺼내 박진택 앞에 내려놓았지요. 박진택의 손이 천천히 그것에 닿았습니다. 기름천을 풀었지요. 안에서 빳빳하게 말린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박진택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박진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옥부는 박진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지요. 눈이 커졌다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박진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서방님이 숨겨두셨습니다. 뒷견 탕아리 밑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진택의 형 박진성의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습니다. 원본이 불탔다고 했건만 거기 고스란히 베껴져 있었지요. 박성원이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베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진택의 손으로 쓴 글씨도 있었지요. 형의 문서를 자기 것으로 옮기던 흔적이었습니다. 박진택은 오래도록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이가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예. 아버님, 서방님이 남긴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감나무 잎이 사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진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옥부는 눈을 크게 떴지요. 박진택이 방 안에서 마당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지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맏며느리, 내가 잘못하였다. 박진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원이가 옳았고 내가 옳았다.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무게를 건드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마당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택이 무릎을 꿇는 순간을 박성진이 보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걸어오다가 마당 한복판에 멈추어 선 것이었지요. 그 눈이 문서 묶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을 보았지요.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박성진이 달려왔습니다. 박진택 앞에 서서 문서를 낚아채려 했지요. 그러나 박진택이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성진아, 아버지, 저 여자한테 속으신 겁니다. 저게 무슨 문서인지 아십니까? 안다. 박진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성형의 땅 문서다. 내가 가로챈 것이다. 아버지, 성진아. 그만해라. 박성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 씨가 사랑채 쪽에서 달려나와 남편 옆에 섰지요. 아버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 증거는 내가 안다. 박진택이 강 씨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강 씨가 말을 삼켰지요. 박성진이 옥분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형수, 기쁘시겠소.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니.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직 볼에 젖어 있었지요. 그런데 형수, 그 문서 하나로 모든 게 되는 줄 아시오? 아직 관아가 남아있소. 원님은 내 편이오. 박성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이었지요. 내가 관아에 가서 형수가 문서를 위조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소? 형수 혼자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면, 죽은 형 이름을 팔아 재산을 노렸다 하면. 싸늘한 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방님, 박성진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잊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서방님이 그날 밤 뒷곁에서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닙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이 계속 말했지요. 그날 밤 하인 막쇠가 뒷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부터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막쇠는 그날 밤 늦게 장독대 쪽에 쥐가 든다며 살피러 갔다가 박성진이 항아리를 뒤지는 것을 목격했지요. 옥분은 다음 날 아침 막쇠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씨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여보, 일단 조용히 해. 박성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눈이 옥분에게서 박진택으로 다시 문서로 옮겨 다녔지요.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박성진이 돌아섰습니다. 강 씨를 데리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발소리가 빠르고 성급했습니다. 박진택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관아는 내가 가겠다. 내가 혼자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옥분은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박진택이 옥분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지요. 옥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오후 옥분은 마을 어귀에서 노파를 다시 만났습니다. 노파가 옥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흘렸구나. 예, 어르신. 울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 풀린 것 같구나. 노파가 옥분의 손을 잡았지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표정이, 그러니 잘 버텼다는 뜻이겠지. 옥분이 노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저 남편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옳았습니다.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양반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얼굴 보고 싶었겠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지요. 어색하게 입끝이 올라갔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아라. 남편이 왜 저한테 유언을 남긴 걸까요?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노파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어서겠지.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면 아버지가 도망갔을 거야.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 옥분은 그 말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제 조금 더 이해되는 것 같았지요. 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혈통은 없었지만 30년의 정은 있었습니다. 그 정이 결국 박진택을 무릎 꿇게 한 것이었지요.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방님이지. 그 양반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조심해라. 옥분아,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섭단다.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막쇠야. 작은 서방님이 오늘 낮에 저를 사랑채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뒷곁에서 본 것을 모른 척하면 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옥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했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막쇠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서방님이 웃으셨습니다. 거절하면 제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옥분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박성진은 막쇠를 회유하다가 안 되면 협박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막쇠야, 무서우냐?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그래도 아씨한테 알려야 한다 싶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성진은 이제 막쇠의 증언을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막쇠가 입을 열 수 없게 되면 옥분의 증거는 문서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 씨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지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부엌 문을 닫고 옥분 앞에 섰지요.
형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이 없었지요. 옥분이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동서, 강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추었지요. 그러더니 결국 말을 뱉었습니다. 바깥 양반이 형님 모르는 일을 했습니다. 옥분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 서방님이 돌아가실 때 바깥 양반이 약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깥 양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서 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형님. 나중에야 짐작이 갔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바깥 양반이 무서운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옥분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듣는 것은 달랐지요. 동서가 관아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소? 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 집에서 10년을 버틴 것을 보면서 저도 한 번은 바른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옥분은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옥분은 가늠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강 씨도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고맙소, 동서. 강 씨가 흐느꼈습니다. 형님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옥분은 강 씨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관아에 가기 전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가 마음을 굳히고 있어 주시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은 박진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진택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성진이가 형 서방님 임종 때 약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서가 그런 짐작이 간다 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정적이었지요. 박진택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 표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내가 몰랐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른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면서 보지 않으려 하셨던 게 아닌지요. 박진택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60이 넘은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 박진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했지요. 성진이가 한 일이 사실이라면 내가 직접 밝히겠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이었지요. 관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은 안채에서 은비녀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았지요. 남편이 꽂아준 비녀. 이 집에서 옥분이 지켜온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끝냅니다. 관아 출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택이 의관을 갖추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옥분도 단정히 차려입었지요. 강 씨는 박성진 모르게 옥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지요. 박성진은 이미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관아 쪽으로 사람을 보내두었는지 표정이 여유로웠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 일이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지요. 원님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난번 사건을 이어 신문한다. 박씨 가문 맏며느리 옥분은 나오라. 옥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성진도 앞으로 나섰지요. 원님, 이 여인이 내세우는 증거라는 것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죽은 형 이름을 빌려 가문 재산을 빼앗으려는 흉계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원님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열흘 전부터 뒷곁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하인들도 목격하였습니다. 박성진이 자신 있게 말했지요. 원님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내 말은 무엇이냐? 옥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원님, 저는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돌아가신 남편 박성원이 어린 시절 베껴두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뒷견 탕아리 밑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 문서의 필체를 보시면 두 사람의 글씨가 섞여 있습니다. 원본은 가문 어른의 글씨이고
베낀 부분은 아이의 글씨입니다. 남편이 10살 무렵에 베꼈기 때문입니다. 원님이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지요. 글씨체가 다른 것은 사실이요.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 그것만으로는 떠 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아버님 박진택 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진택에게 쏠렸습니다. 박성진도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박진택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택의 목소리는 처음에 낮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질수록 단단해졌지요. 30년 전 형의 재산을 가로챈 것, 형수를 내쫓은 것, 형의 아들을 양자로 들인 것, 원본 문서를 불태운 것,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박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진아, 가만히 있거라. 아버지가 스스로 죄를 만드시는 겁니까? 저 여자한테 속으신 게 분명합니다. 속은 것이 아니다. 박진택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알고 있었다. 성원이도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린 것이었다. 박성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진본이란 말이요? 예, 원님. 제 형 박진성의 재산 문서가 맞습니다. 제가 가로챈 것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제 손으로 아들 앞에서 자백을 하는구먼. 대감이 직접 그런 말을 하다니. 원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박씨 가문의 재산은 원래 박진성의 것이었소. 그 아들인 박성원이 법적 상속인이 되어야 했소. 예, 박성원은 이미 사망하였소. 그렇다면 그 아내, 즉 옥분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요. 박성진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원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형수는 이 가문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며느리일 뿐입니다. 혼인을 하였으면 가문 사람이요. 원님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그대에게도 물어볼 것이 있소. 박성진이 굳었습니다. 박성원이 사망할 당시 그대가 곁에 있었다 하오. 그런데 약을 바꾼 일이 있다는 증언이 들어왔소. 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씨가 남편 앞에 서서 원님을 보았지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진이 강 씨를 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그날 밤 서방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형님 약을 바꾸었다 하셨습니다. 더 빨리 보내드리는 것이 형님을 위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지요. 박성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요? 강 씨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런데 저도 이건 못하겠어요. 박성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원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졸들, 박성진을 잡아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박성진을 에워쌌습니다. 박성진이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막아주셔야 합니다. 박진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형수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옥부는 박성진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박성진을 끌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씨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진 것이었지요. 마당에 남은 것은 옥분과 박진택이었습니다. 박진택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30년이 담겨 있었지요. 옥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지나갈 때 허리를 살짝 굽히는 사람도 있었지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등 뒤에서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옥분의 걸음이 살짝 느려졌지요. 박진택은 옥분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외면이었다면 지금은 나란히 걷는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노파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됐구나. 노파가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지요. 이 마을에서 오래 산 분이었으니까요. 예, 어르신,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야. 내가 버틴 덕이지. 노파가 박진택을 보았습니다. 대감, 늦었지만 잘하셨소. 박진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르신. 부끄러운 줄 알면 됐소. 노파가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걸어갔지요. 작고 굽은 등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처음으로 안채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10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10년이었지요. 구박받고 짓밟히고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이 오늘로 달라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거나 후련하기보다는 그냥 비어있는 것 같았지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살아온 탓인지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달이 떴지요.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요.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지요. 단단하다는 것이 굳세다는 뜻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옥분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늘 낮에 다 흘린 것인지도 몰랐지요. 옥분은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박진택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마당에 서서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맏며느리, 예, 아버님, 오늘 고생했다. 그것뿐이었지요. 그러나 옥분은 그 말이 박진택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동안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진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채로 돌아갔지요. 옥분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박성진의 죄가 확정되어야 했고 가문의 재산 문제도 정리되어야 했지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믿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옥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진이 옥에서 자신의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었지요. 원님 앞에서 처음에는 입을 다물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 서방님 약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내 강 씨가 제가 한 말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형수가 위조한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협박을 당해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원님이 다시 박진택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진 측 증인이 2명이나 나왔지요. 마을의 글방 훈장과 이웃마을 포목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성진이 관아에 끌려가기 전날 밤 그를 만났다고 했지요. 박성진은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 박씨 가문 쪽 뒷곁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였지요. 포목상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옥분은 알았습니다. 막쇠가 직접 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막쇠는 이미 말이 달라져 있었지요. 박성진 측 사람이 막쇠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막쇠의 처자식 이야기를 했다지요. 옥분이 막쇠를 찾아갔을 때 막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자식 놈이 셋인데. 알았다. 막쇠야. 옥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쇠를 나무랄 수 없었지요. 처자식을 두고 혼자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강 씨도 박성진 측의 압박을 받았지요. 강 씨가 옥분을 찾아왔을 때 얼굴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더 이상 됐소. 동서, 옥분이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주었소. 강 씨가 울었습니다. 옥분은 울지 않았지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진택의 자백은 남아 있었지만 박성진 측 증인 2명이 그것을 노인의 착각이라 몰아붙였습니다. 문서는 있었지만 박성진 측은 그것이 위조라 주장했지요. 원님이 결정을 며칠 미루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성진이 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지요. 박성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선 박성진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옥분을 보자 입끝이 올라갔습니다. 형수, 수고 많으셨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백을 했어도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소. 그 문서도 위조 시비가 붙으면 수십 년 전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소? 박성진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하시오. 이 집에서 나가시오. 조용히 나가시면 아무 해도 없을 것이오. 옥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수, 박성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아직도 모르시오? 내가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요. 형은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노망이 든 것이요. 형수는 그냥 들어온 며느리일 뿐이요. 서방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서방님이 일찍 죽은 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도 알고 있고. 박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증인이 없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없는 것이오. 박성진이 돌아섰습니다. 사흘 드리겠소. 사흘 안에 짐을 싸시오. 그날 밤 옥부는 안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막쇠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강 씨도 더 이상 나설 수 없었지요. 문서는 있었지만 위조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진택의 자백은 노인의 착각으로 몰렸지요. 옥분에게 남은 것은 그 문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비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요. 비녀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만 느낄 수 있었지요. 서방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요. 피가 아닌 정, 혈통이 아닌 마음. 그렇다면 피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이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을, 박진택의 형 박진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지요. 문서에는 박진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원이 박진성의 아들이라는 기록은 없었지요. 그것은 박진택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택이 자백을 했지만 그것도 무력화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형수였습니다. 박진택이 내쫓은 형수, 박성원의 친어머니.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택에게 가야 했지요.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택이 아직 깨어 있었지요. 옥분이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박진택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형 서방님 형수분, 즉 서방님의 친어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박진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서방님이
형 어른의 아들임을 직접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택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살아 계신다. 옥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쫓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 30년이 지났으니 박진택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소식이 닿은 곳이 있다. 이 고을에서 하루 거리의 청평마을이었다. 찾아가겠습니다. 아버님,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박진택이 오랫동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이가 왜 너한테 유언을 남겼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것이 전부였지요.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성진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지요. 옥분은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간단한 것만 챙겼지요. 은비녀는 머리에 꽂고 나갔습니다. 청평마을까지는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논길을 옥분은 혼자 걸었지요. 반나절이 지나서야 청평마을 어귀에 닿았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은 집은 작은 초가였지요. 담장도 낮고 마당도 좁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골랐지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이 맑았지요. 옥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요? 저는 박성원의 아내 옥분이라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성원이가, 예, 서방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지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노인은 박진성의 아내였습니다. 30년 전 아기를 빼앗기고 내쫓긴 분이었지요. 이름은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성원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돌 무렵이었소. 그때 이미 걸음을 걷고 있었지. 돌아보면서 울더니만 이씨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소. 좋은 사람 만났소. 예. 서방님은 과묵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요. 옥분이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서방님이 남긴 것입니다. 이씨 부인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요. 읽다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성원이가 이것을 베껴두었구나. 예. 그리고 어르신, 제가 찾아온 것은 한 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씨 부인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서방님이 박진성 어른의 아들임을 직접 증언해 주시면 이 문서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이씨 부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택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이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방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30년 동안 원망했소.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성원이 아비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 한 번 없었고 성원이 혼례에도 부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씨 부인이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원이가 이것을 남겼다면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예, 성원이가 원한 것을 들어주고 싶소. 옥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언제 가면 되겠소? 사흘 아닙니다. 알겠소. 같이 가겠소. 옥분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찾았습니다. 청평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이 생겼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했지요. 30년 전에 아기를 빼앗기고 쫓겨난 여인, 그 아기가 옥분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혼례도 아들의 죽음도 모르고 살았지요. 그 30년이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박진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택은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옥분이 말한 대로 남편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래 짓눌려 살던 사람이 결국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지요. 옥분은 논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라고 남편이 말했지요. 박진택과 박성원 사이에 핏줄은 없었지만 30년의 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이 박진택을 무너뜨렸지요. 그런데 그 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이를 거두었을 때부터였습니다. 형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품에 안고 키운 것이었지요. 죄책감과 애정이 뒤엉켜 30년을 함께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박진택을 무릎 꿇게 한 것이었지요. 옥부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논 너머로 집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당신이 남긴 것이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성진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왔느냐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얼굴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형수, 이틀 남았소. 옥분은 대답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내일 이씨 부인을 모시고 관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증언과 문서, 그리고 박진택의 자백,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충분할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성진이 또 무언가를 꾸밀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을 미리 알아내고 막으려 할지도 몰랐지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이제껏 버텨온 것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요. 그 말이 처음에는 가문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박진택과 박성원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30년 만에 나서기로 한 것, 막쇠가 처자식 걱정에도 처음에는 옥분에게 알린 것, 강씨가 두려우면서도 한 번은 입을 연 것, 모두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이 있었지요. 남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청평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씨 부인이 오후에 마을 어귀에 닿았지요. 옥분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낯선 노인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날 저녁 박진택이 이씨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사당 앞 마당에서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박진택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동안 박진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원이가 잘 자랐다 하니 그것으로 됐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라는 말도 원망이라는 말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 말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다시 섰습니다. 원님이 이씨 부인을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누구요? 박진성의 아내이옵니다. 박성원의 친어머니이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발이었지만 허리가 곧았지요. 원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은 제 아들입니다. 박진성의 피를 이어받은 적통입니다. 박성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 이 노인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형수가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오. 이씨 부인이 박성진을 보았습니다. 청평마을에 30년을 살았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확인해 보시오. 원님이 포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평마을로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었지요. 박성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님, 이것은 시간 끌기입니다. 저 노인이 진짜라 해도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왼쪽 어깨에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씨 부인께서 기억하십니까? 이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쪽 어깨 안쪽 엄지손가락 크기의 붉은 반점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소. 원님이 박진택을 보았습니다. 박진택, 사실이요? 박진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성원이 어릴 때 목욕을 시키면서 보았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지요. 무언가가 결정되기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박성진을 다시 잡아들여라. 박성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졸들이 애워쌌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님, 저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는 박진택이 자백하였소. 이씨 부인이 증언하였소. 문서의 필체도 확인되었소. 원님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그대가 박성원의 약을 바꾸었다는 증언도 있소. 그 부분은 따로 신문하겠소.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은 거짓입니다. 아내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무엇이오? 박성진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박성진을 끌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햇빛이 내렸습니다. 원님이 옥분을 보았습니다. 박진성의 재산은 그 적통인 박성원의 것이었소. 박성원이 사망하였으니 그 권리는 아내 옥분에게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제삿날 소금 부은 며느리가 결국 주인이 됐구먼. 10년을 버텼으니 그럴 만도 하지. 옥분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로소 끝났다는 느낌이었지요. 박진택이 옥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도 그 옆에 있었지요. 맏며느리 박진택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서 함께 사시지요. 이씨 부인도 모시겠습니다. 박진택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옥분을 보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예, 서방님이 원했을 것입니다. 성원이가 그 말을 했소. 직접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라 하셨지요. 그 말이 그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씨 부인이 한동안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원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옥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었지요. 이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마을을 벗어나 들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가을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비녀를 손에 들었지요. 달빛에 비춘이 반짝였습니다. 서방님, 낮게 불렀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릎도 꿇었고 쫓겨날 뻔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말이 맞았습니다. 정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바람이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사각거렸지요.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부러지지 않았지요.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 쪽에 불빛이 보였지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을 알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10년을 버티는 동안 옥부는 가문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혈통도 재산도 아닌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